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베트남의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아버지가 월남에 계셨을 때 일이야. 진짜 무서운 일이 있었어. 너도 이제 다 컸으니 이야기해주는 거야. 아버지가 처음 월남에 도착했을 때 날씨가 무척 더웠어. 우리 소대에서 4명이 죽었는데 그중 2명은 병으로 죽었어. 우리 연대 사령부는 미군 부대 근처였고 상관에게 잘 보이면 어디서 구해오는지 맥주나 스팸을 잔뜩 구해다 주곤 했지. 우리 대대장이 우리 소대에 한 애랑 친척벌이라 우리 소대는 부족한 것 없이 잘 살았어. 하루는 겨울인데 우리 소대원 중에 전우의 아저씨 중에 뱅코 아저씨를 알지? 그 아저씨는 들창코야. 뱅코 아저씨와 송충이 아저씨 그리고 다른 한 명이 그날 잠깐 외출했어. 이상한 걸 주워온 거야. 처음엔 잘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한문도 아닌 이상한 문자가 적혀있는 염주였어. 염주 재질이 나무가 아니었지. 목수 아들 창호 아저씨가 그거 동물뼈라고 그랬어. 그 친구는 그 염주를 기념품이라며 팔에 걸고 다녔어. 어디서 얻었는지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해. 나중에 윽박 지르고 난리를 쳐도 그냥 주웠다고만 해. 별 수 있나 그냥 넘어갔지. 그러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나? 우리 소대와 옆 소대 몇 명을 차출해서 정찰 임무에 나섰어. 8km 구간을 담당했는데 밀림도 아니어서 산뜻하게 다녀올 계획이었지. 오후쯤 되어 인원 점검을 하는데 그 일병이 없더라고. 찾다가 덤불 속에서 나오면서 무언가 찾았다고 소리쳤어. 그 일병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뜬 거야. 뱅코 아저씨가 가서 보니 썩은 해골을 들고 좋아하고 있었어. 미친 것처럼 버리라고 해도 그 일병은 버리지 않았지. 결국 그 일병을 때려서 해골에서 떼어냈어. 그 해골 목에 걸린 나무 염주를 가져가겠다고 해서 그것만큼은 가지게 해줬어. 그 염주 외에도 여러 염주를 모아 몸에 걸고 다녔어. 염주를 모으는 동안 월남 사람을 총으로 협박하거나 몰래 가정집에 들어가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은 시체에서도 뜯어가며 많은 염주를 모았어. 그 행동들이 반미친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그 일병은 목에 염주 2개, 오른손과 왼손에 각각 3개, 발목에 2개씩 걸고 다녔어. 너 그 전투 알지? 뱅코 아저씨와 멸치 아저씨가 맨날 얘기하는 그 전투 말이야. 거기서 우리 소대원 2이 죽었어. 전투 중 2명이 죽고 나머지는 쥐 죽은 듯이 땅에 밀착해서 숨어 있었지. 논밭 근처에서 어디선가 계속 총알이 날아왔어. 그런데 그 미친 일병이 갑자기 일어나서 논밭 쪽으로 뛰쳐나가 집더미 근처에서 칼빈총을 마구 갈겨대더라. 나중에 그 일병은 피범벅이 된 채로 돌아왔고 그 뒤로 계속 행동이 이상해졌어. 다음 해 봄에 있었던 연대 단위 전투 브리핑에서 우리는 월맹군이 점령한 6개 마을을 포위하고 밀림에서부터 천천히 밀고 들어가기 시작했어. 마을이 보일락 말락 할 때 갑자기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오기 시작했지. 그 일병은 또 눈이 뒤집혀서 달려가더니 죽지도 않고 마을 방갈로 집 하나에 들어가 막 총을 갈겨댔어. 월남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는 동안 우리 중대는 마을 입구까지 진입할 수 있었어. 그 일로 그 일병은 훈장을 받을 뻔했어. 그 전투가 끝난 뒤 민간인만 있는 마을이 하나 있었어. 그 일병과 몇몇 고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이자고 했어. 우리 소대에서는 사상자가 없었던 전투였기 때문에 그런 일에 내키지 않았지만 그 일병은 계속 우기며 따라가라고 했어. 우리는 눈을 감고 따라갔지. 마을 사람들을 벽에 세우고 모두 죽일 작정이었어. 그 일병은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를 끌어당기다가 그 아이와 몸싸움이 벌어졌어. 그 아이를 정글도로 찔러 죽였지. 그러자 그 아이의 부모가 달려와 그 일병을 밀쳤어. 그 일병은 눈이 번뜩이며 칼을 휘두르려 했는데 나뭇가지에 팔에 묶인 염주가 걸려서 넘어졌어. 팔목에 찬 염주들도 나뭇가지와 풀에 엉켜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 그 일병은 경사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목을 졸려 죽었어. 그 목에 걸린 염주가 나무순에 걸려 애목을 조른 거야. 그리고 손으로 염주를 풀 수도 없게 팔목에 찬 염주들도 나뭇가지와 풀 속에 엉켜서 다리는 걸린 채로 몸만 떨어졌지. 다리는 엉덩이 뒤로 40도 정도 꺾여 있었고 완전히 무슨 실로 조종하는 인형 같았어. 끔찍하지 않니? 생각해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알아? 나중에 그 염주들을 군번표와 같이 회수해와서 씻는데 그 동물뼈로 된 것 같던 염주야. 그 염주에는 사람 해골 모양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다른 염주들도 먼지를 씻고 나니 붉은색이었어. 근처 월남인들이 그런다네. 저주받은 염주라서 집에 있을 때는 아무도 만지지 못하게 하고
죽은 사람 몸에 건다고 하더라고. 불운을 불러온다나 뭐라나. 소름 끼치는 건 그 일병의 목에 난 상처가 무슨 줄에 묶여서 부은 상처가 아니라 얇은 손가락들이 움켜진 것 같은 모양이었어. 염주들의 둥그런 모양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치 뼈마디밖에 없는 손이 조른 것 같은 모양이었지. 게다가 아무리 목이 졸리고 다리가 부러졌다 해도 사람이 미처 10초도 안 되어 죽어버린다는 건 뭔가 꺼림칙해. 게다가 웃긴 건 그 녀석의 눈동자야. 보통 목이 졸린 사람은 눈이 뒤로 돌아가는데 그 녀석의 눈은 허공을 찌려보고 있었어. 핏발이 서고 허옇게 탈색된 눈으로 마치 때려 죽일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허공을 찌려보고 있었지. 두 번째 이야기, 청각. 2003년 여름쯤 모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담당 선생님은 의사이자 의대생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제가 겪은 것은 무릎 반월상 연골판을 꿰매는 수술이었는데 전신 마취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수술 전에는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말하자면 수술 도중 사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무통제를 신청했습니다. 수술 후 부위가 아플 때 미사일 발사 버튼처럼 생긴 것을 누르면 진통제가 링기를 통해 주입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술은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저는 병실로 돌아와 저녁 무렵에야 마취해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팔에는 항생제, 무통제, 포도당이 인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버지가 계셨고 우리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지고 어지러움을 느꼈고 토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멀미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잠을 자면 그런 느낌을 덜 느낄 것 같아 잠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렸을 때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제 볼을 탁탁 치고 있었습니다. 눈꺼풀도 올려보고 손전등으로 눈도 비추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 사람들 왜 이러나 하면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팔다리는 물론 손가락, 눈꺼풀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상태가 심각해진 것 같아 병실은 2인실에서 저 혼자 사용하게 되었고 심장에 충격을 주는 기계까지 들여왔습니다.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소리는 다 들릴 수 있었습니다. 주변은 매우 다급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대 공포 게시판에서 본 가위 끊는 방법을 떠올려 손가락을 살살 굽혀보려 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다급했습니다. 그러다 심각성을 깨닫고 죽기 싫은 마음에 온 힘을 다해 팔다리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몇 분 후 손가락이 까딱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점차 팔, 어깨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이 제가 깨어났다는 것을 알고는 정밀 검사를 위해 침대를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잠이 오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여기서 잠들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간호사에게 말을 걸어달라고 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는 뇌 CT, 엑스레이, 심전도 검사 등 여러 검사를 했고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다음날 상황이 호전되고 나서 들은 이야기로는 저는 메스꺼워서 잠들었을 때 혀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항생제를 많이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생제를 끊자마자 메스꺼운 기분이 사라졌거든요. 이후 간호사들은 제 상태를 농담 삼아 얘기하기도 했고 저는 며칠 후에 퇴원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현역으로 군 복무를 하게 되었고 군대에서 이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그리고 한 선임이 말하기를 사람이 죽을 때 청각이 제일 늦게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세 번째 이야기, 침대가 울어. 침대가 또 울렸다. 벌써 이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잠자리를 청할 때마다 그치지 않는 이 울림은 나를 바싹 말라가게 만들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나는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며 하숙을 하는 유학생이다. 하숙집은 작은 주택과 비슷한 형태로 나는 2층에서 머무르고 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생소하고 생활하기 힘들었지만 차차 중국어도 늘고 사람 대하는 법도 조금씩 익혀가면서 그럭저럭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옆집에 사는 이웃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숙집 생활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되던 날, 이웃집에 사는 중국인 친구가 같이 살던 룸메이트와 크게 싸우고는 내가 사는 하숙집에서 잠시 머물겠다고 했다. 이봐, 갑자기 왜 이래? 웬만하면 화해하고 그러지. 잠깐만 여기서 머물면 안 될까? 뭔 남자가 쪼잔하게 내 돈 내고 내 하숙집에서 나가면 어쩔 건데. 계속 나가 있을 거야. 아니, 그게 조금만, 조금만.
나 지금 기분도 안 좋아서 저 녀석이랑 같이 있을 기분 아냐. 녀석은 자존심이 센 건지 한번 삐져서 저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했다.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화해하고 돌아가겠지. 그나저나 너 당분간 여기 사는 거 내 룸메이트가 알고 있어? 당연히 모르지. 그래, 알았다. 정말 다 큰 대학생이 되어서 하는 짓도 어린애 같다. 그리고 밤이 됐다. 내가 살고 있는 하숙집 방은 위쪽 우측편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달려있고 아래쪽 우측편에 침대가 놓여있다. 친구와 나는 그리 크지 않은 일반 침대에서 같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나 지금 기분 안 좋은 거 알잖아. 잠 좀 자게 발 떨지 말아줄래? 하지만 나는 침대에 상체만 기대어 있었고 발은 책상 의자 위에 올린 채 책을 보고 있었다. 무슨 발을 떨었다는 거지? 무슨 소리야? 내 발이 지금 어딨는데? 침대가 막 울린단 말야. 잠도 안 오게. 침대가 갑자기 왜 울려? 지진이라도 일어나냐?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자라. 난 녀석이 괜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면박을 주고는 계속 책을 읽었다. 하지만 책도 계속 읽다 보면 졸리기 마련이다. 졸리다. 그럼 이제 나도 제대로 자볼까? 책을 덮고 침대 위에 똑바로 누운 나는 그대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수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정말 발 떨지 말라니까. 녀석이 잠도 안 자고 신경질을 낸다. 이거 정말 나도 모르게 내가 발을 떨었나? 미안, 자는데 방해해서 미안하다. 나는 분명 죄가 없지만 저 녀석 괜히 헛소리를 하는 것 같지 않아서 일단 미안하다고 해뒀다. 아니 근데 왜 나는 침대에 울림을 못 느끼고 저 녀석만 난리인 거지? 그러나 곧 그 의문점은 수분 후 바로 사라졌다. 나에게까지 그 침대의 울림이 전해져 온 것이다. 이거 뭐야? 다음날 나와 녀석은 왜 침대가 울리는지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혹시 아랫집에 사는 여자애들이 밤마다 뭔 짓거리를 하나 싶어서 몰래 훔쳐보기도 했지만 이상한 점은 찾을 수가 없었다. 평소에는 울리지도 않는 침대가 잠잘 때만 되면 갑자기 울려대니 그 위에서 자는 사람들은 미칠 지경이 되는 거다. 뭐 그렇다고 밤새도록 울리는 건 아니니 나랑 녀석이 잘 수 있는 거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그 침대에서 계속 잘 수밖에 없었다. 나와 녀석은 밤 늦게까지 학교 레포트 작성을 마무리 짓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때 녀석이 말했다. 나 이제 곧 그놈과 화해할 것 같아. 녀석이 자신의 룸메이트와 화해한 것 같았다. 그러냐? 진작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여기서 자는 것도 마지막이겠네. 그러겠지. 이 지랄 맞은 침대에서 말야. 그나저나 내가 불쌍하다. 나도 이 침대에서는 자기 싫은데 어쩌겠어. 바닥이 원래 차가우니 말이지. 한국처럼 보일러도 없고. 오늘은 빨리 잘래. 피곤하니까 빨리 자면 잠도 안 설치겠지. 오늘 하루 수고했다. 잘 자. 오늘따라 침대가 울리지 않았다. 게다가 오늘은 좀 피곤했기에 마음 편히 잘 수 있었다. 잠에서 깨어났다. 아직 밖은 깜깜했다. 아침이 오려면 멀었나? 목이 마르다. 옆에 있는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마셨다. 그리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 순간 내 하숙방 문 앞에서 어떤 여자가 고개만 내민 채 날 주시하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는 바닥으로 흘러내린 채 고개만 까닭하며 날 주시하고 있는 모습은 공포 그 자체였다. 공포 영화나 드라마에서 귀신을 보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데 실제로 난 몸 하나 까닭할 수 없었다. 옆을 돌아보았다. 녀석은 이 상황에서도 옆에서 잠만 쿨쿨 자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무언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내 눈에 잡힌 또 다른 인형은 딸 같은 꼬마 여자아이였다. 그 꼬마는 문으로 들어와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만 내민 엄마를 쳐다보고는 다시 나를 돌아봤다. 엄청나게 무섭다. 눈초리를 돌릴 수도 없다. 겨우 쳐다보는 것만으로 저 여자아이가 흉측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왜 난 이렇게 떨고 있는 건지. 순간 갑자기 그 여자아이가 내 앞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침대 위로 가뿐하게 올라서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여자아이가 뛴다. 침대가 울린다. 또 여자아이가 뛴다. 침대가 울린다. 왜 또 침대가 울리는 거야? 잠 잘 자고 있었건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말투가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난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난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방 안이었다. 옆을 보니 역시 녀석은 없었다. 난 단숨에 옷을 챙겨 입고 옆집으로 향했다. 바로 그 녀석이 원래 살던 하숙집으로. 녀석의 룸메이트의 목소리가 들렸다. 원래 녀석의 룸메이트와도 알던 사이다. 문을 열어준다. 나는 들어오자마자 대뜸 그에게 외쳤다. 그 녀석 어딨어? 누구 말야? 누구긴 누구겠어? 그렇게 난죄없는 친구에게 격분하면 녀석이 어딨냐고 외쳐댔다. 그러나 그 녀석의 행방을 알 리가 없다. 계속 우리 집에서 살았는데 계속 그날 이후로 녀석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중국 공안들까지 와서 날 조사하고 갔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대체 그 녀석은 어디로 간 것일까? 분명히 내가 기절하는 순간 녀석은 잠에서 깼다. 그리고 그것들도 볼 수 있었겠지. 난 그날부로 하숙집을 처분해버렸다. 그리고 그곳은 어떻게 됐는지, 사라진 내 친구는 어디로 간 건지, 그것들의 정체는 뭐였는지, 난 아직도 내가 겪은 게 꿈인지 생시인지. 네 번째 이야기, 발자국. 내가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을 때였어.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살고 있었어. 우리 집 바로 옆집에는 작은 고모가 살고 계셨는데 그때 고모가 몸이 많이 약하셔서 항상 방에만 계셨어. 고모가 살던 집은 꽤 큰 주택이었고 집 앞에는 정원이 있었어.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 고모가 그 집으로 이사 온 지 약 3일이 지난 어느 날 고모가 잠을 자다가 방이 좀 갑갑하셨는지 창문을 열었대. 창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 창문을 열고 밖을 보는데 무화과 나무에 누군가가 기대어 서서 고모방 창문 쪽을 보고 있었대. 그 사람은 중절모를 쓰고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 고모가 놀라서 누구신데 남의 집 정원에 계시냐? 고 물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싱긋 웃기만 하고는 정원을 걸어 나갔대. 그때 고모가 시계를 보셨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모 자신도 모르게 눈이 시계 쪽으로 갔대. 그때 시간이 8시 조금 넘었었어. 그래서 아프기도 하시고 아무 일도 없었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시 잠을 청하셨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어. 매일매일 같은 시각 8시 조금 넘어서 그 무화과 나무에 똑같은 자세로 기대어 서서 고모 방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뚜벅뚜벅 걸어서 정원을 나가고 가족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어. 고모가 잠을 자고 계실 때 누군가 방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셨대. 고모는 누군지 확인하려고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눈도 못 뜨고 몸도 못 일으키는 거야. 그때 그 무화과 나무에 기대 있던 그 사람이 방 안에 들어와 있었대. 머리 맡옆에서 서서 고모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대. 눈동자도 없는 눈이었지만 고모를 뚫어져라 주시하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으셨대. 그러다가 8시 30분쯤 되니까 그 사람이 다시 뚜벅뚜벅 걸어 나갔대. 나가자마자 고모 몸에도 다시 힘이 돌아와 몸이 풀렸대. 고모는 그 일로 무서워서 가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고모와 함께 그 집에 계셨대. 큰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무화과 나무 쪽에 숨어 계셨고 큰어머니는 방 안에서 고모와 함께 계셨어. 분명히 큰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계속 눈을 똑바로 뜨고 지키고 계셨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대. 그래서 그냥 헛것 본 거라고 하면서 아무도 없다고 고모에게 말하려는 찰나에 고모가 저기 있네. 오빠 바로 옆에 있잖아. 안 보여? 하면서 울먹이며 말씀하셨대. 근데 큰아버지가 아무리 옆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었어. 그래도 계속 고모가 옆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큰아버지도 무서워지셨는지 막 들고 있던 몽둥이를 휘두르시면서 어딨냐?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셨대. 그러니까 고모가 소리치셨어. 오빠 정말 안 보여? 거기 있잖아 바로 옆에. 조심해. 그 사람 오빠 쪽으로 가고 있잖아. 점점 이쪽으로 오고 있어. 저리 가, 저리 가. 고모는 아무도 없는 곳을 가리키면서 팔을 휘저으시고 울먹이면서 흥분하셨어. 옆에 있던 큰어머니가 진정시키려 하셨지만 계속 흥분하셨대. 그런데 그것도 일정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없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모는 너무 흥분하셔서 혼절하셨고 잠잠히 지난 뒤 방 안에 들어가 보니 무화과 나무 가지가 부러지고 흙 묻은 발자국 같은 게 방 안에 찍혀 있었대. 5번째 이야기, 친구가 날 살려줬어.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일이다. 당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여름방학이지만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빡빡한 보충 수업을 들어야만 했다. 그러나 방학식 직후부터 사흘간의 달콤한 휴가가 주어졌고 그 기간 동안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다니던 친한 친구들과 2박 3일간의 캠프를 가기로 했다. 계획 초반의 거창한 상상과는 달리 최종적으로 결정된 장소는 경북 군위군에 있는 내 외갓집이었다. 학생으로서 많은 돈을 들여 유명한 휴양지에 갈 여유도 없었고 차도 없어서 마음에 드는 곳에 쉽게 갈 수도 없었기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결정한 장소였다. 어쨌든 우리는 재미있게 장을 보고 각종 캠핑 용품을 챙겨 외갓집으로 출발했다. 오랜만에 도착한 외갓집은 전형적인 시골 초가집 그대로의 모습이었고 외조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도착했기에 우리는 인사를 드리고 마루에 둘러앉아 바로 저녁 식사를 했다. 외갓집에 빈 방이 있기는 했지만 캠핑 기분을 내려고 외갓집 뒷산에 텐트를 쳤고 곧바로 3명이서 술도 마시고 하트도 치며 놀았다. 그러다 보니 어영부영 첫 번째 날이 지나갔다. 두 번째 날 늦잠을 자고 오후가 되어서야 주위를 둘러볼 여유가 생겼다. 우리가 텐트를 친 맞은편 언덕에는 멋진 펜션이 새로 생겨 있었다. 어젯밤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날이 밝고 보니 꽤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훤히 보일 정도였다. 나중에 외할머니께 여쭤보니 2년 전쯤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다. 어쨌든 텐트에서 나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펜션을 바라보고 있는데 멀리서 스포츠카가 접근해 오더니 펜션 바로 앞에서 젊은 남자와 여자가 내렸고 펜션으로 들어갔다. 그 펜션은 거실이 훤히 보이는 유리로 된 구조였기에 우리는 좋은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좋아했고 밤에 한번 놀러 가볼까 하는 헛소리를 하며 그 커플을 지켜보았다. 곧 그 커플은 펜션 내부로 사라졌다. 우리는 점심을 먹고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근처에서 수영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재미있게 놀았다. 저녁 때쯤에 텐트로 돌아온 우리는 언뜻 낮에 보았던 커플이 생각나서 맞은편 언덕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거기선 기묘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남자 혼자 펜션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삽으로 열심히 땅을 파고 있었다. 우리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계속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펜션 앞을 열심히 파던 남자는 잠시 후 팠던 땅을 다시 메우기 시작했다. 이러한 반복 작업이 계속되었고 우리는 그러한 작업을 바라보며 의아해했다. 그 남자의 행동은 계속되었고 우리는 넋이 팔린 채 갖가지 추측을 해댔다. 혹시 여자가 집에서 놀고 남자가 일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더 무서운 일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결국 답을 내리지 못하고 외갓집으로 내려가 저녁 식사를 했다. 외갓집에서 TV를 보다가 늦은 저녁에 텐트로 올라오니 여전히 그 남자는 아까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고 우습기만 했다. 두 번째 날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며 보냈고 마지막 날 아침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그 남자는 여전히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의 행동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고 외할머니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 외할머니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우리는 맞은편 언덕으로 건너가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도착했던 펜션에 부엌은 피바다가 되어 있었고 여자의 토막난 시체가 냄비와 냉장고에 들어 있었다. 멍하니 서 있던 우리는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고 나중에 외할머니에게서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었다. 예상대로 둘은 커플이었고 펜션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사소한 이유로 다투게 되었는데 남자가 실수로 여자를 죽여버리고 말았다고 했다. 남자는 시체를 없애기 위해 엽기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시체를 먹기 시작했다. 땅을 파고 메우는 행동은 시체를 먹고 난 후 배가 너무 부르면 밖으로 나와 땅을 파고 메우면서 소화를 돕는 과정이었다고 한다. 남자는 계속해서 그 과정을 반복했었고 이것이 우리가 목격한 이상한 행동의 전말이었다. 경찰이 도착한 후에 이 사실이 밝혀졌고 남자는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펜션은 폐쇄되었고 그 마을은 한동안 큰 소동이 일었다. 우리는 그 사건 이후로 몇 번 더 외갓집을 방문했지만 그 언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한 기분이 들어 더 이상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6번째 이야기, 문을 여는 소리. 오늘은 할아버지 댁에 다녀왔다. 할아버지 댁은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빌라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그런 집 구조인데
1층에는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에 가서 맛있게 밥도 먹고 밤에는 만화책을 빌려 집으로 올라갔다. 아, 우리 할아버지 댁은 빌라맨 꼭대기층인 4층에 있다. 그리고 2층에는 호프집이 있고 3층에는 집이 하나 더 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오싹하다. 주위가 어둡기 때문이다. 특히 밤에는 더 심하다. 거기다 호프집이 관리하는 화장실 전등은 왜 정육점 색깔처럼 빨간 건지 모르겠다. 그날따라 더 무서웠다. 그땐 장사할 시간이라 집에 아무도 없는 탓에 문을 열려고 열쇠를 꺼냈다. 우리 집 큰 문은 3층 집 바로 옆에 있다. 문을 열려는데 갑자기 3층 집에서 달칵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순간 흠칫하고 놀랐지만 사람이 나오는 건가 보다 하고 누가 나오나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럼 문을 잠근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을 열려는데 이번엔 달칵달칵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씨, 뭐야 이거라고 생각하며 무서워서 얼른 문을 열고 올라가려는데 이번엔 미친 듯이 달칵달칵달칵 철컥철컥철컥이라는 소리가 나는 것이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얼른 집으로 뛰어 올라갔다. 올라가자마자 불이란 불은 다 켜놓았다. TV도 켜놓고. 난 무서울 때 항상 그렇게 한다. 도대체 아래에는 누가 살길래 저럴까? 무서워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그렇게 잠자리를 설쳐다가 잠이 들었다. 잠이 들었는가 싶더니 아니나 다를까 가위에 눌리고 말았다. 예전에 한 번 가위에 눌린 경험이 있어서 무서웠다. 난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 내가 자고 있는 방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내 오른다리 옆에 누군가가 있다. 처음이다. 가위에 눌리면서 보이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자꾸 한기가 돈다. 내 오른다리 옆에 있는 것은 뭔가를 적는 듯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한다. 이 여자는 계속 이 말을 반복하는 듯했다. 그렇게 한참을 반복하다가 말을 뚝 끊었다. 다행히 나를 쳐다보진 않았다. 하지만 이런 말을 꺼냈다. 아까 내가 문 여는 소리 들었어? 나는 이 말에 너무 놀라 온 몸에 힘을 주어 가위에서 풀려났다. 그런데 이상하다. 내 오른다리가 너무너무 아프다. 일어나자마자 오른다리를 봤다. 내 오른다리에는 연필 같은 것으로 핥힌 상처가 나 있었다. 혹시 아까 그것이 쓰고 있던 물건으로 날 찌른 건 아닐까?